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실증주의사, 그러니까 문헌고증사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문헌고증사학 같은 경우에는 랑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갖고,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는 건데, 자, 그 문헌고증사학이 이제 그 랑케 사학이 일본에 전달되고, 일본에서 이제 유학했던 뭐 이병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배, 뭐 김상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배워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들어온 것이 그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이에요. 그래서 그 이병도나 이상배, 뭐 김상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단학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들 이제 청구학회하고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수님들이고요. 그래서 강당학계의 이제 뭐냐면 주류학계의 어떤 핵심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 실증사학이에요. 자, 그러면 실증사학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 실증사학을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해요. 문헌고증사학.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랑케의 영향을 받았죠. 랑케. 그리고 일본 학계에 전달이 되고 일본 학계에서 배웠던 한국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걸 역사 연구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하죠. 랑키 사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학술 활동을 목표 삼아 실증적 역할을 했다. 연구를 했다. 그리고 랑키 사학의 기반으로는 고증주의를 포함했고, 이때 고증주의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인 사건들을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전문가가 가를 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 일본 학계에 되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학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신민사관에 대해서는 포면적으로 되게 비판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다고. 근데 그들의 스승이 되게 이제 뭐냐면 일본인들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사관에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진 않지만 일단 의도하진 않지만 그 스승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 내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로 배워붙은 또 그 제자들도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들은 이제 뭐 신민사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걸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연구를 이제 민족주의 사학처럼 어떤 그 민족운동, 네, 민족운동이죠. 그 민족운동의 수단으로 역사 연구하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육의 어떤 가치 측면을 볼 때 현재의 가치보다는 그냥 과거의 가치를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예, 과거의 가치. 현재의 어떤 의미를 두든 간에 과거의 가치, 그러니까 과거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히는데 거기에만 충실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무리 일본 애들이 힘이 있고 무력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어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제공해주면 일본 애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참 순진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태도 때문에 나중에 또 비판을 받죠. 현실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일찍 기생하는 존재다 하면서 좀 비판이 많이 쏟아지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만든 것이 진단학회야. 이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는 역교론에서 한번 언급돼 있죠. 해방 후에 이 진단학회에서 이제 만든 그 교과서가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국사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은 해두셔야겠죠. 자, 진단학회는 이병도, 이상배, 뭐 김상기 등등 이런 사람들에 위해서 구성이 됐고요. 친일적인 청구학회에 대항하고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 논리는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일본 애들도 받아들일 거다 이런 믿음에서 이제 그 이렇게 실증주의 입각한 그 연구 방법을 채택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들 활동을 보면 진단학보를 발간하고요.
여의도행 전술을 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진단학계가 이제 일제 탄압을 받으니까 자진해산 후에 강복 후에 재건을 하게 되죠. 자, 한계를 보면 민족사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되게 일제에 이제 타협하면서 안줄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자, 의인은 역사학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사실을 고정해서 그 체계함으로써 역사학을 가학화하여 독립학문하는 데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한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397번하고 그 진단학계에 관련된 내용 1396번을 읽어볼게요. 자, 1396번 보면 이병두, 이상백, 김상기 등의 와세대 출신의 역사학자, 이윤재, 이희승 등의 국어학자, 송석하, 송진태 등의 민속학자, 고윤석. 이 고윤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미술사 전공하는 학자인데 이건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고윤석 같은 그 제유학자 출신으로 조직되었으며 실증서관을 포방하는 국한 연구체, 연구단체로서 친일적인 그 국한이 아니라 국학이죠. 예. 자, 국학 연구단체로서 친일적인 청과학회의 시민사회 오류를 비판하였다. 자, 1397번을 볼게요. 자, 시민사관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역사인식에 부재한 역사학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선후기 고중학이 세도 정권을 피하여 학문의 명백을 유지하여 왔던 것처럼 실증사학은 순수 학문의 명분을 내걸고 식민지 권력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식민 권력을 피해갔던 것도 사실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신민족주의 사학이야. 이 신민족주의 사학도 예전에 기출에 한두 번 언급됐었어요.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학들을 좀 약간 장점을 흡수 통합을 해갖고 뭐냐면 만든 그 사학이죠.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예요. 이 기본 베이스가 그냥 깔린 게 민족주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했던 뭐 안재홍이나 안재홍이나 그다음 송진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뭘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그 계급을 강조하는 유물사관을 받아들였죠. 사회경제사. 그리고 또 이제 실증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실증주의. 문헌 고증사학 같은 걸 받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플러스 시켜뒀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고 부차적 유물사관을 받아들였고 실존주의를 통해서 방법론을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강조하는 민족이죠. 그리고 유물사관에서 강조하는 건 뭐야? 계급이죠. 자,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지만 어디에 더 방점을 뒀냐면 민족에 방점을 뒀어. 민족에. 그러면 이 신민족주의 사학이 왜 탄생했냐? 이 형성 배경을 보면 1940년대 전후 해방 공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좌우 간의 어떤 갈등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좌우 간의 갈등을 좀 봉합하고자 이 역사학계에서 나타난 것이 이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안재홍 같은 사람은 직접 자기가 정치에 참여했죠. 그래서 국민당을 만들었어. 국민당을 만들어서 좌우 우파 정당이었던, 그러니까 중도 우파 정당이었던 국민당을 만들어서 이런 자익색들을 좀 뭐냐면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밑에는 이런 신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이념적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특징을 보면, 자, 문헌고증을 이제 토대로 하고 약간 이제 사회경제사학을 수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헌고증의 실증성, 사회경제사학의 보편성을 수용하고 거기에 이제 민족사학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 체계를 체계시켰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 법칙성, 실증성을 다 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방법, 대외적인 민족의 자주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법은 이제 계급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 민족의 자주성 해갖고 그 민족의 독립, 그다음에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근데 계급과 민족을 강조하더라도 아까 언급했처럼 민족을 더 우위에 뒀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역사학자를 볼게요.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재홍은 아까 얘기처럼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중도 우파였던 국민당을 창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급보다는 민족의 주체의 성장 과정이나 발전 과정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 정기를 이제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던 건데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민족주의는 주로 대외적인 용이고요. 신민족주의는 대내적인 용인데 대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신민족주의 이론에서 민족의 자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주주의 이론에서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적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 개노와 대중공생을 제창했는데 자 국민 개노와 대중공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요 밑에 있죠.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간다. 약간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필이 들죠. 그래서 완전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뭐냐면 그 사회민주주의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비판했지만 사회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였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에 입각한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안재홍은 중도파기 때문에 극우와 극자를 배제했어. 그래서 이제 소부르주아 이익을 1차적으로 대변하면서 그 무산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계급 화해를 가져와 만민 공생을 하는 중도 우파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는 거죠. 이걸 뭐 다사리라고 하는 다 함께 사는 철학 요것도 여기 반영돼 있죠. 대중이 함께 살아간다. 예. 자, 이러한 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고 대의적 국제적 민족주의, 민족적 국제주의를 지칭하여 이를 신민족주의와 호칭했다. 자,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밑에 제가 신민족주의 이론 관련된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이론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송진태를 보자. 송진태. 이 송진태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또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민속학자, 민속학자. 민속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학에도 관심을 가져갖고 그런 역사학 관련된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대개 이제 연구는 1930년대 좀 했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40년대야. 강복 이후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강복 이후의 해방 공간 속에서 어떤 신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 건설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정신을 불어넣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안재홍이고요. 그래서 이 안재홍의 영향을 받아서 지배계층의 의주의 봉건적 사과를 비판하고요. 요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성장의 논리를 결합을 시켰어. 그래서 사회발전 논리는 계급투쟁과 관련된 거고, 민족성장 관련된 것은 민족과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급과 민족 중에 민족을 더 강조했죠. 이 말은 이제 여기에서 들 수 있죠. 계급은 생명은 짧고 민족은 생명이 길다.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민족 군등의 입장에서 강조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이제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든지 국사 대요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401번. 1300번하고 1401번을 같이 읽는 게 낫겠네요. 자, 강복 이후에 송진태는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신민족주의 통한 민족의 단결과 평등, 친화, 자주 독립을 제시했다. 일제시대 때 송진태는 민속학 연구에 열중했으나 일제 식민 지배와 착취가 한층 강화된 1930년대 후반부터 민족의 토대를 둔 역사학에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강국 이후에 신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건설을 주장했으며 역사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자, 그 다음에 1401번 볼게요. 자,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화해와 민족균등의 입장을 강조하여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이러면서 단결과 평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인영, 홍희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듣보잡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의인을 볼게요. 자, 의인은 일단은 이제 그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를 한쪽만 살펴보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봤죠. 중증적으로 이제 구조 인식했고 민족적 이론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중독파기 때문에 극자와 극우를 배제를 했죠. 그래서 민족적 사회주의 이념을 좋아해서 좌우합작 연합이나 민족의 단합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 속에 국제협력을 도모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 그들이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실은 해방 공간이죠. 참고로 이게 해방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복이 됐지만 독립되지 않았던 1945년, 48년 시기죠. 남한 같은 미 군정 시기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뭐죠? 좌우 갈등이 되게 심했죠. 극자 극우가 판을 쳤던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진영 논리가 발달됐기 때문에 A와 B 중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 대립 공간에서 상당히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층, 계급, 대립의 해소를 내세우면서 사회개혁에는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니까 대립을 해소했다고 이제 하면서도 그 대립의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사학계, 역사학에 많이 수용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 다음 조선학 운동을 볼게요. 자, 조선학 운동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두 번 정도 나왔어요. 1930년대에 했던 건데, 자, 이 조선학 운동은 의미가 뭐냐?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청명했어요. 여기서 조선이라는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 조선이라 불렸으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안재홍, 정인보 같은 그런 민족주의 사학자들, 그 일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여유당 전서 간행이에요. 여유당 전서 간행, 여유당은 누구를 이제 의미하죠? 예, 이건 이제 그 신학자였던 다산 정양홍을 얘기하죠. 정양홍이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걸 이제 묶어서 여유당 전서를 간행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런 책을 만들었냐?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 왜냐하면 신간의 해체 이후에 일제 당국에 막 탄압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그 탈주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에 붙어서 친일화되죠. 그러니까 일본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제 일제 탄압, 동아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유지를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았어. 얘네들이 정체성을 찾는 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거. 그렇지만 이 고유한 것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세계사적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자, 찾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았냐? 조선후기 때 신학에서 찾았죠. 자, 신학이란 건 뭐냐? 자,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문이죠. 조선후기 때 등장한 실용적인 고유한 학문이지만 그 속에는 세계사적 보편성도 같이 내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근대화 흐른 어떤 세계사적 보편성도 같이 내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연구해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찾자.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걸 조선화 운동이라고 하죠. 예. 그거는 이제 시사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시대사 연구할 때도 이런 방법론이나 그 인식이 확대됐어.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의 어떤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과 그 안에 보편성을 찾아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풍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게 조선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찾고 이걸 통해 일제 동아 정책을 저항하면서 민족 해방의 운동의 한 수단으로서 인식됐다. 자, 그러면 주로 조선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누구냐? 되게 비탈적 민족주의자들이요. 뭐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등이고, 그다음 일부 사회주의자들이요. 백나온 같은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동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회주의자 중에. 그리고 참여는 했지만 비판적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하여튼 그렇지만 좀 일부 참여를 했다. 자,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민족적 특성에서 출발해서 세계에서 좀 보편성을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별적인 어떤 내용 속에 민족적 특성과 함께 아까 보편적인 내재된 어떤 세계적 좀 보편성도 같이 내재돼야 된다.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죠. 원래 이제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미국화, 유럽화, 서양화로 이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체성이 공유할 수 있는 뭐 보편성이 존재했을 때 우리 세계화했다고 하죠. 예,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도 보면 난타 같은 거, 그 예전에 난타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난타 내용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그냥 있어. 근데 외국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난타라는 소리 안에 난타 공연에 있는 여러 소리 안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소리도 있지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도 있기 때문에 보편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단순히 개별성을 떠나서 그 개별성 안에 있는 보편성을 찾는 거. 이 난타같이 우리도 이런 그 역사학도 그런 그 개념들 찾아 나가려고 했고 그거 아까 지금 어디에서 찾았다고 했죠? 신학이라는 개념 속에서 찾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신, 다시 말하면 민족운동을 더 우위에 뒀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정통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까 전에 조선의 신학이죠. 정인보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에 각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여유당 전서 같은 것들을 이제 간행을 했죠. 이때 이제 신학은 예전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학문이었어요. 조선 때는 신학자들의 주장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뭐 신학자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경세 치용적인 학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말 때 이후에 이제 신학이라는 개념이 부각이 됐고 신학자들 이제 내용들이 부각됐고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신학의 개념이 확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그 개념들은 이 조선학 운동에서 이제 확립된 거야. 물론 예전에도 신학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용적 학문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근데 조선 후기 때 신학이라는 그 학문적 개념은 이 조선 후기 그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확립이 됐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적 근대 사상, 학문적 주체성을 시사부터 찾아내서 이걸 바탕으로 민족적, 민중적, 실용적인 어떤 그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고대사와 조선시대도 발전, 그 조선후기를 통해서 고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발전적이게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조선은 나이가 빠졌다. 성리학적 사관에서 뭐냐면 나라가 망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고대사 그 고구려 이는 영토 찾고 막 그랬잖아요. 영토 강역 찾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부분들만 보는 거고 실제로 국가를 유지하려면 내재적인 측량, 시스템 측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선 후기의 시작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학과 관련된 내용 140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인보는 예전에 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2, 3이. 그래서 정인보는 조선학의 학문적 개통성을 조선 후기 신학에서 구했습니다. 자, 신학은 반성리학적 학풍으로 민중에게 자극받아 나타난 진시학문이며 중국학에 대응하여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한 실존학문이기 때문이다. 자,
그는 학문의 세상 가치에 포진이 된다는 학문가의 입각해서 일제의 주권 상실은 학문의 주체성의 상실이고 조선학의 정립은 학문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학이라고 부르는 조선 후기 때 새로운 학문 경향에 대한 이해체계는 이때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조선학 운동은 신학을 재평가했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근데 이거 좀 야용이 제가 이제 좀 약간 덧붙이자면 신학이 반성리학적 학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신학자들 대부분 성리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리학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도 성리학이나 이런 기존의 유학을 가지고 재해석해 갖고 어떤 신학적인 경제치용적인 어떤 성향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 성리학을 반대했다? 요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개량했다, 비판적으로 어떤 내용을 재해석했다라는 건 맞지만 반성리학적 학풍이라는 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슈마크아우트 견해니까 이제 일단 그대로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를 보죠. 의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4년 기출문제 관련돼 갖고. 자,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요. 그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다. 이 구특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하면서 민족 문제의 인식을 심화시켰고요. 그다음 신민사가 마르크스학에 대응하는 사도를 확립했다. 자,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조선학 운동에 참여한 역사학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 영역을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실증주의적인 어떤 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안재홍, 정인고,吴일평 그런 사람들인데 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증주의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개그 문제도 받아들이고 그랬어. 아까 뭐냐면 그 신민족주의 쪽에 분류된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고대에서 연구를 사회사적으로 이제 방법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치사 연구였는데 사회사 쪽으로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한사군의 실제를 부인하고, 이때 실제라는 거는 한반도에 그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죠. 한사군의 그 위치 설정 과정에서 되게 보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뭐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게 강개토 대왕 비문 해석 문제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 비문을 새롭게 해석해서 일제 한국사관과 대결했다. 특히 이제 강개토 대왕의 신묘일주 기사 있죠. 이때 도회파. 그래서 도회의 주체를 뭘로 볼 것이냐. 네,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이걸 왜로 봤는데 정인보가 생각하는 강개토 대왕비 자체가 고구려가 기록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구려만 쓸 필요 없겠죠. 주체를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이 도해파의 주체는 고구려 봐야 된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공격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임나일본 보고서를 비판을 했죠. 자, 그다음에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평양 역사서술로 그러니까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쉽게 쓰면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민중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이 조선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신학 문제만 연구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들어서 각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면서 연구 성과를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되었고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에 대한 사론 확립 관련된 내용 1406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슈마우카우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안재홍은 1934년에 신조선의 조선학 문제라는 글을 실어서 조선학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그가 주창한 조선학 운동은 1930년대 전반 일제 군국주의 체제 강화,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주의 정서의 전환 등 정치운동에 대응해서 나타난 문화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주의, 계급주의 전설의 전환 등은 그 정치운동에 대응해서 나타난 문화운동, 이거 돈이 난 거네요. 예. 자, 그래서 그는 제국주의와 계급주의에 대응한 민족주의 수립가,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문화를 통한 일제와의 차별성 견지를 도모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락을 통해서 실사구시락이라는 실존적 고중적 성격을 부각됐다. 그래서 이런 그 시락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그 당시 시락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그 마르크스학과 신민사학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이런 시락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갖고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왕 운동이 어떤 영향을 줬냐 학계에 좌우익간 학문적인 논쟁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 마르크스 진영이 있었거든요. 자익 진영이. 그래서 계급주의 관점에 볼 때는 조성왕 정책을 부정했다. 이 조성왕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고유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세계사적 보편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에 제기된 민족적 조선적인 것은 국수성을 강조하는 파시즘의 논리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마르크스니즘 자체가 하나의 파쇼예요. 예. 겉으로는 계급 투쟁을 해오고 진보를 내치고 있지만 자기 외에는 모든 걸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다양한 사상들. 그래서 자기 사상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쇼란 말은 이게 뭐냐면 이제 무솔리니와 시틀러에서 이제 출발했지만 그 색깔이 내용이 뭐 그게 진보든 우익든 상관없이 자기만 뭐냐면 옳고 남은 틀리라는 그 사고방식 배타적 사고방식이 더 파쇼예요. 파쇼. 예. 그래서 그 색깔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정의롭고 그렇다고 해도 언어 그 가치나 논리든 그것이 독단화되고 전제화되면 이것이 파쇼가 되고 이게 독재가 되는 거죠. 파쇼 독재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여기 뭐 정치 얘기하면 이제 또 말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한번 요 한영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민족 그 조선왕국의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는 조선왕국이 전개되었다. 다산 정양후 서거 99주년을 맞아요. 1934년에 시작된 이 운동, 조선운동은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그다음에 등이 주동이 되어 과거 민족주의의 한 역사학이 지나치게 국수적 낭만적인 걸 반송하고 민족과 민중을 다 같이 중시하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 아까 전에 그 고유성과 그 속에서 세계성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조선후기 때 시작을 주목하여 고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를 발전적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좀 볼게요. 밑에. 자, 일제강점기에 대한 다음 활동에서 8.15 강복 후의 행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제강점기의 다음 활동 내용 보면 비탄압적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했다. 신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요. 신간회에서에 반대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제 반대했던 거죠. 비탄압적 민족주의 진영에서 단결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가 이제 나오죠. 민족사 연구에 전진하면서 정인보와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 자, 요 사람은 누굴까요? 안재홍이죠. 안재홍. 이 안재홍이 파이도 강복 후에 이제 해방 공간에서 국민당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 활동도 하고 됐다고 했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제시대의 안재홍의 행적을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 해방 공간,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차피 뒤에 이제 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미리 풀어보기도 하죠. 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앞장서 노력했다. 이 사람 누구죠?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이념을 국가건설 운동에 지표 나섰다. 맞죠? 이 사람이 신민족주의 이론을 제창했죠. 그 다음에 지주 중심의 보수 우익 세력들을 결집해 정당을 창설했다. 어떤 사람이냐? 한민당. 그래서 이제 김성수나 송진호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참여 미운정의 민정 장관을 연임했다. 예, 맞아요.
되게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남조선 가도 입법 위원이나 그다음 남조선 가도 정부나 이런 것들 미군정이 처음에는 자익들하고 우익을 이제 극자와 극을 배제한 채 중도파를 끌어들이려고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민선위원하고 간선위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갖고 했는데 안재홍은 이때 이제 그 미군정 간선위원회 어, 해서 그 당시 미군정 장관을 연임했어요. 예. 그래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참여했고 남조선 가도정부의 민정장관도 연임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니은과 니은이죠. 그래서 안재홍은 기출에도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재홍과 관련돼서 특히 안재홍 관련해서 그 조선학 운동 있죠? 이 조선학 운동도 같이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다음 민족운동의 추진 결과 나타난 성과로 오는 것은 정인보, 안재홍, 문희평 등을 중심으로 됐고 어느 실학자들 서거, 실학자 정양의죠. 백주기 행사와 관련돼 있다. 99주기 행사였다가 또 백주기 근데 하여튼 대충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고 했다. 요거는 이제 금방 조선왕 운동이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일단 4번이 금방 나와요. 아, 여의당 전설 편찬했다. 그럼 이제 오답을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그때 조선 강몽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요건 좀 외워주세요. 요게 뭐냐 어떤 단체냐 1910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한국 고전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예, 한국의 고전들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나 뭐 국사 연구를 주로 이제 진행을 했다. 예, 조선 강문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다음 역사 이동을 주창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기에도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민족사에 우리 민족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오. 그리고 그 우리 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사도 또 세계 속의 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옳은 것은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고대사의 주체적으로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다. 일단 그 다음에 민족 선정의 논리와 사회 발전의 논리를 종합해 우리 역사를 전체 민족사로 파악했다. 이거 어떤 사람이죠? 예, 이건 손진태야. 손진태. 손진태. 그래서 손진태에 관련된 내용이야. 좀 약간 생소하죠. 어, 그래갖고 이 손진태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사회 발전 논리와 그 다음에 민족 성장 논리를 결합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는 책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손진태인데 잠깐 이게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네 디귿. 니은이 맞네. 예. 그래서 여기 어 답이 4번이 돼요. 4번. 제가 말을 잘못했네. 어쩐 좀 이상했다. 책 착각했어요. 니은하고 기읍이에요. 기읍. 예, 2번이에요. 2번. 어쩐지 좀 체크를 잘못했어요. 제가. 예. 그리고 니은에서 이제 손진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진단학회 창립과 진단학회 발행을 창안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것도 그래갖고 손진태하고 그 이병도나 이런 사람들이 진단학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진단학회를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대사를 주체적으로 그려낸 조선상고사를 저수했다. 이거 제가 착각했는데 이 조선상고사가 이제 그 누구냐면 신채호 착각은 신채호죠. 예. 자, 사적 유물론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이 체결시키겠다. 이거는 백나온과 관련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 기획과 니은 답이 2번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일제시대 사학자와 조선왕 운동 정리한 거고요. 자, 일제 종교 탄압과 종교 활동, 일제 강점기 때 볼게요. 자, 일제 종교 탄압 보면 이제 교과서에 뭐 안학 사건 나오고
사찰령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있는데 그럼 하는 그 각 종교의 활동 내용들 보면요. 천도교를 볼게요. 천도교.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죠. 제2의 3.1운동. 그래서 자주독립선언을 발표하죠. 예, 그래서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운동으로서 이제 개벽사를 설치하고요. 설립하고 개벽사에서 이제 출판사 개벽이라는 유명한 잡지를 만들어요. 여기 밑에 개벽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이 개벽은 천도교 기간지예요. 천도교 기간지로서 그래서 창간호부터 일제 탄압을 받았으나 민족 정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개벽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후천 개벽의 의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개벽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으로서 조선 운동, 청소년 운동에 참여해서 민족의 자각과 근대문을 이해하고 조선 농민사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농민 같은 것들을 이제 발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조선 농민사 같은 경우에는 조흥민은 아닌데 어용 조직이죠. 어용 조직이에요. 그래서 신도교 아니 천도교 신파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에서 이제 보성 학원이나 동독학원, 그래갖고 오늘 고려대학교 동독여대 이런 것도 이제 다 천주교육 바탕을 뒀던 학교였다는 거. 그다음 개신교를 볼게요. 자, 개신교 딱 생각하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고, 이거 기독교 장로회교 중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신사참배 반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 교회 다닐 때 주기철 목사 무덤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탄압을 받아서 뭐 숭실학교나 숭리학교 같은 것들 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냥 신사참배 다 허용하고 그랬어요. 예. 일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런 내용은 교과서에 별로 없죠. 예. 종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교과서에서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는 일부 기독교인들만 나타나죠. 예.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궁화 사건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천주교를 볼게요. 이 천주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사회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복음이나 계몽 활동했는데 천주교 자체가 이제 그 국제적 조직이잖아요. 카톨릭 자체가. 그래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개도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짜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교황의 지시를 내야 돼. 그때 교황청의 지시가 뭐냐면 정교 분리 분식이야. 그래서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자제했어요. 일본도 그 기독교는 좀 약간 탄압을 했으면 몰라도 천주교는 탄압을 별로 안 했어요. 거의. 왜냐면 잘못 건드려놨다가는 이런 이제 모든 그 전 세계 카톨릭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무솔링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이 정치적 어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보시면 돼요. 그냥 다만 만주에서는 의민단이라는 것들을 조직했어. 카톨릭 얘네들이 이제 의민단을 조직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고 자유시참변에 했다가 들어갔다가 해체됐다. 의민단 정도만 무장항의단체로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대종교를 볼게요. 대종교가 이제 더 상당히 민족 종교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천도교는 적당히 이제 수용해 살았는데 대종교는 상당히 이제 반항적이고 상당히 반일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 못했어요. 이 단체는 막 탄압을 받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 밖에서 나가서 활동했죠. 그래서 무장 독립운동, 그래서 만주에 중강당을 만들고 이 중강당은 전위당 군정부 거쳐서 나중에 북로 군정서군이 되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죠. 자,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얘기한 파리 장사 사건, 독립탄원서를 파리 강화에 제출했고요. 불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항영호라는 사람 있죠. 님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시인이면서 승려했던 항영호가 이제 그 당시 불교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갖고 일제 사찰령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사찰령. 사찰령은 이제 그 밑에 있어요.
4차대 병합 이전 폐지할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조선총독이 어떤 인가를 얻어야 된다. 뭐 등등 4차대 본말 관계. 그러니까 주지와 본찰과 말찰 그 밑에 있는 여러 그 사찰들의 관계를 구정하거나 하여튼 승규 법식 같은 거 4차대 어떤 규칙 같은 걸 정할 때는 조선총독 인가를 받으려는데 요 사찰령의 목적이 뭐냐면 이걸 이제 뭐냐면 사찰을 교단을 한 30개로 분리 약화시켜 갖고 총독부 직속으로 놓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본식 제도를 이제 일본식 사찰 제도를 둬서 일본식 그 일본의 교단 밑에 뭐랄까 예속시키려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항영과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유신회를 조직했고 또 항영은 구한말 때부터 그 이제 그 불교 유신론을 주장해서 승려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승려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려 교육 관련된 근대적 교육기관도 성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3486번, 아니, 3486번이야. 1413번 한번 볼게요. 자, 불교 유신론을 썼던 황영우는 1921년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서 그 일제 사찰령에 반대하여 투쟁했으며 일제 1925년에 조선 불교 중앙 교무원을 설치해서 요거는 어용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계를 장악하자 이에 맞서서 만당을 결성해서 불교 종교 분리 운동과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해방대까지는 계속 사찰령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원불교를 볼게요. 원불교. 사찰령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돼요. 예. 자, 포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원불교를 보면 원불교는 1910년에 이제 그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정강 영광에 설립된 종교야. 그래서 전북 익산시에 이제 중앙 본부를 두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익산에 가면 원불교 교단이 있어요. 그 원불교 교단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원광대도 거기 이제 교단 밑에 있는 그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상징 이론상을 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목표로 삼고요. 불교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을 포방하면서 모든 종교 교리를 통합 활용하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 전서로서 기본 교리로 그 그러니까 원불교 전설 기본 교리로 교육과 교화, 자선 등 3대 사업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신력 양성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통해 민족 경제 자립을 촉구했고 세상을 운동에서 남녀 평등한 허례 의식을 폐지를 했어요. 거기에 중앙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교단 구성원들 지도부 50%가 여성이야. 여성으로 할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지금 삼성가도 원불교를 믿는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종교단체 친일행위를 좀 볼게요. 이 말살통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많은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친일 활동을 전개했는데 시험 문제는 나오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천도교 10파와 9파가 나눠졌다. 네. 그래서 천도교가 9파는 좀 민족주의 성향인데 신파는 좀 약간 친일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린 같은 사람들이 자치동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신파의 친이다 이 내용인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15번. 1921년에 교회의 중앙정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교회 중앙정제 천도교와 관련된 거예요. 지방 대의제를 개정했으며 교주제를 한 명의 교주를 마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중의제로 변경했다. 1922년 5월 송병희가 사망 후에 혁신운동을 분쟁을 일으켜 중의제를 주장한 신파가 천도교 연합회를 설립하여 구파와 대립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친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과 예술 활동이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냥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1910년대 계몽주의 성격 있고 최남선이 신체시를 발표했고 뭐 이강수와 무정을 통해 근대 소설 호실을 이뤘다. 예, 문학 작품에 문학에서 많이 배웠던 거고요.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 낭만주의 문학 같은 거, 그 민족주의, 사회주의 문학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주의 단체 중에 이제 그 문학 단체 중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라고 하죠. 이 일제 카프 해운 검거 사건 등이 있었고 해체됐다. 예. 그리고 1930년대는 친일 문학 운동도 있어 친일학 영향이 있었고 저항 문학도 있었죠. 그래서 이육사의 어떤 청포도, 강야, 융동주 예전에 문제 나왔죠. 예,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영화도 나왔죠. 하늘과 벌, 그리고 바람과 시, 뭐 이런 작품들 했고, 그 다음에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는 그 분화우드 운동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화우드 운동과 한글 보급 운동의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썼던 소설책 이름이고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뭐 1910년대 창가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을 통해 민족 정서를 논해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홍당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 1930년대 우리나라 그 예국가에 그 모태가 된 아니테가 쓴 코리아 한상곡이 있죠. 그런데 이제 홍남파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친일화돼서 이제 욕을 얻어먹었고 아니테도 그 되게 친일적인 행적이 많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예국가 문제가 나타났는데 예국가를 지었던 그 아니테가 일단은 그 일본의 지원 아래 그 만주로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만주에서 만주 한타진가? 하여튼 뭐 그 만주국을 위한 어떤 곡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잠깐 불려졌다가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졌다가 아니테가 나중에 이제 예국가를 만들잖아요. 예전에 예국가는 올드앤 사인 해갖고 이제 거기에 곡을 바쳐 불렸던 건데 이걸 이제 독자적인 곡이 없으니까 예국가를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그 예국가가 코리안 한상곡이 보니까 만주국 예전에 이제 그 축하 기념일 때 불렸던 거야. 만주국 그 탄생의 그 의미 비슷비슷해요. 그래갖고 이 예국가가 만주국에서 만들었던 만주국 찬양의 노래다 하면서 말들이 많아. 예. 그런데 교과서는 안 나와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미술 같은 게 좀 보면요. 미술사조도 뭐 그림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중섭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봤죠? 여기 보면 소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자주 그렸고 그다음 전현필, 고윤석 이런 사람인데 전현필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에 잠깐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자죠. 되게 부자예요. 예.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그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친일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기 돈을 다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중요한 문화재를 다 사들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해줬고 나중에 강복부에 그걸 이제 뭐냐면 일부는 박물관에 기부를 했고 일부는 간송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현필 같은 간송 전현필이라고 해서 호가 관송인데 지금도 간송 그 미술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고윤성이라는 사람이야.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고윤성은 한국 탑을 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국 탑화 연구를 했다. 탑을 연구했고 그다음 조선미술문학사 총론이라는 그 근인집 같은 거 책을 이제 발간을 했다. 네. 그래서 정현필과 고윤성은 문화재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요거는 예전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기타 보면 나혜석이라는 여자 그 화가가 있어요. 서양 화가인데 이 사람은 미술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그 페미니즘 대부로서 유명하죠. 예, 대모로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성 운동가로서 정조는 당위가 아니라 뭐냐면 선택사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성 지배 구조에 어떤 대항했던 인물이고 끝은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처음에 선구자들은 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있다가 그냥 행령병자로 해갖고 죽게 되는데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나혜석 관련된 내용이. 저 미술적인 것보다는 여성 운동, 여성 해방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하도 요즘에 이제 그런 그 페미니즘 성향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갔던 교수님도 그런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 나혜석 정도 이름을 외워두시고 또 미술계 안에서도 친일화가 논쟁이 많았죠. 친일화가 등장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뭐 보고 나오진 않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호대가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 토호대는 그 당시 신극이라고 이제 새로운 극 형태가 등장했는데 이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농촌 계몽과 예술을 목표로 하고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공유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토호대는 신극 단체들이 연극을 통해 계몽 활동하였으며 최초의 신극 운동가였던 김우진을 위해 일본의 대중문화인 장학몽, 황금야차를 소개되어 신파구로 유명했다. 황금야차가 이제 그 이 무슨 걸로 되게 유명한데 하여튼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황금야차를 소개해서 신파구 유행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수일가 뭐 하여튼 뭔가 있어.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이제 1930년대 연극 보면 오락적 요소가 친일 연구, 친화가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영화를 이제 볼게요. 영화는 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1924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홍규라는 사람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아리랑을 이 아리랑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리랑은 무성 영화인데 이걸 통해서 일제의 어떤 침략을 고발하는 그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리랑은 그 어떤 내용이냐 대충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영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영진이 여동생 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영희를 겁탈하는 일본 경찰에 앞잡던 기후를 살해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포승에 묶여갖고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 동네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뭐랄까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이제 이정수가 이 장면을 뭐 아리랑을 불렸고 관객도 그 아리랑을 듣고 울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승격이 지키고 있다가 호감을 불면 상영을 중지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아리랑은 그 당시 민족의 예안을 달래고 저항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영화였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쉽게도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근데 내용은 줄거리는 있는데 이 원본 내용이 뭔지는 그러니까 원본 필름 있죠? 그게 없어져 갖고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요. 하여튼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일제도 마지막 이제 1940년대 되면서 조선 영화dom을 공포했고요. 그 조선 영화를 공포하고 나서 일제가 이제 영화를 일종의 자기 그 침략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아리랑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 판소리 같은 것도 있었고 심파극 예, 심파극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민족의 예안을 그 상업적 연구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내용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1431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 친일 예술 단체들로 해서 예술계를 통해서 민족주의 색채를 배제하고 친일 예술 활동을 지시해 조선 민중을 뭐냐면 조작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그 민중을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조작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친일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조선문인협회
조선예술가협회, 조선연극협회 등등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보면 그 한국사 능력 보면 요 아리랑이 나오죠. 나은규의 아리랑. 야, 아리랑 거인데 요 영화가 처음 발표했었던 해에 있었던 사실은 문제가 되게 어렵네요. 예. 그래갖고 그 아리랑이 발표했던 해에 뭐가 있었냐? 이게 이제 몇 년에 발표했 1926년에 발표했어요. 1926년. 그래서 1926년에 발표회 때 있었던 것은 가가날이야. 이 가가는 한글날의 어떤 원조가 되는 날이죠. 언제 조선어 연구회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1926년에 공부했던 거야. 예. 나머지 뭐별 중요하진 않은데 그 예술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 단체는 1931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단체가 일제강점기 때 신곡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간의 나 근우회 같은 단체는 1927년에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 혁신당이 창성됐는데 이건 1910년대. 그 다음에 은세계, 치악산 등 원각사 같은 거, 원각사 유명한 이제 근대식 그 연극을 근대 시설 가진 연극 시설인데 요거는 구한말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과학 대중화 운동이 있는데 요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요. 되게 그 일제 시대 때는 그 하급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표이기 때문에 되게 과학 교육을 저희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 아주. 그래서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도 경성제국대학은 예전에 말했던 이과나 뭐 공대 이런 걸 설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과학 교육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했다는 거. 그래서 해방 후에 이공대를 전공한 학자들이 손을 꼽을까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졸업한 사람이. 주로 이공대를 이제 그 전공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상당히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만 졸업해도 교수도 임명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과학 대중화 운동 전개에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안창호가 그 당시 조국 방문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안창호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방문 비행을 했던 사람인데 자 이걸 계기로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계기가 됐고요. 그 여러 단체들이 성립됐어요. 발명학회, 과학문명 보급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발명학회는 이제 종합과학작chiến 그 과학조선을 창건했고 과학의 날을 행사했다. 그리고 과학지식보급회는 과학의 생활의 과학화를 주장해서 과학의 날을 행사했고 과학도서를 편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안창호 같은 건 이름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1435번 이렇게 있는데 안창호가 아니라 내가 말 잘못 안창남이네.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어떤지 제가 좀 할 때도 헷갈렸어. 잘못 쓴 안창남. 안창남. 예. 그래서 안창남 관련된 내용만 읽고 좀 쉴게요. 자,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던 안창남은 그 1918년에 일본을 건너가 비행기 제조법과 조종술을 배우고 1921년에 일본의 최초로 실시된 비행사 시험 1등을 합격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다른 비행기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자, 그는 고국 방문 비행을 하면서 그 당시 동포의 대한형을 받았다. 당시 비행기는 20세기 과학기술의 심체로서 그의 비행을 모습은 꺾어진 민족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으며 동시에 과학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다. 이 안창랑의 그런 비행 대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비행 기술로 독립운동을 현실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망명하여던 중 그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은근히 이 사람이 근현대사 교과서 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 안창랑 정도는 안창랑 고국 방문 비행 정도는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애워두시는 것도 기억을 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사 들어가는데 현대사 부분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